자, 마켓나우 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 조금 전에 미국에서 속보가 전해졌죠.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새로운 트럼프 정부 2.0 새로운 2기에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게 됐다, 임명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 시장 간밤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또 뭐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또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로 많은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시장은 잠시 쉬어갔는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안 좋아요. 안 좋은 기록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2,500 코스피가 깨졌고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700이 깨졌습니다. 환율이 1,41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외국인 매도가 나올 만하죠. 삼성전자가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울 만큼 악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저점의 반등의 기회를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심리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텐데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서 거기에서라도 돌파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싱크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너무 많습니다. 장 초반보다 하락하는 종목이나 업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전해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시장이 안 좋은 상황, 계속 이제 어쨌든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것이 안 좋아지는 정도가 조금 더 깊어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동안 그래도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 조선,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상승세,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죠. 이런 업종이나 테마가 그래도 시장은 너무나 안 좋지만 트럼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 종목들은 상승했는데 오늘은 이것마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주, 오늘은 결국에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방산주,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엮이면서도 함께 하락세가 깊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싱크풀 AI 분석을 통해서도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 번은 쉬어감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과연 이런 쉬어감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반등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 잘 살펴보시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에선 암호화폐 관련주도 오늘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역시 쉬어감, 매물이 조금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도 역시 힘을 못 냅니다. 반도체도 관심권에서도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게 더 슬픈 상황이고 2차 전지도 역시 반짝 반등이 하루 이틀 있었는데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대표적인 주도 업종도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 계속 매일매일 신저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오늘 좀 힘을 내면서 상승부를 켜고는 있는데 시장의 하방을 막아주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나마 시장에서 관심이 가는 업종, 그나마 상승부를 켜고 있는 게 리비안 관련 테마주입니다. 자, 간밤에 폭스바겐 그룹에서 리비안, 미국의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투자를 더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볼 게 없으니까 이런 테마에, 이런 뉴스에 반응을 하면서 리비안 관련주가 그나마 상승부를 켜고 있고 엔터주도 최근에 많은 조정을 받았다가 그나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남미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중국의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원전이 그나마 좀 힘내주고 있고 암호화폐는 하락하는데 STO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부를 조금이나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주의 흐름을 봐야 될 텐데
조선주 일단은 오늘은 쉬어갑니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선거 끝나고 나서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에 조선주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미국 시장도 오늘 쉬어갔잖아요. 어느 정도의 랠리를 보여주고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있습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미국 해군 함정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의 7함대 급유함 6호함을 정기 수리하는 그런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을 보여주면서 역시 조선주 중에 특히 트럼프 수혜주 중에 가장 탑픽은 한화오션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이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는 인사들의 이야기에서도 미국이 지금 조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된 월츠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과의 시간 싸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선업을 미국에서 다시 좀 재건시켜야 되는데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과 유럽의 조선업체들이 미국의 조선을 재건을 위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과거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단순히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선주의 수혜가 그나마 시장이 어려운데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주의 오늘 흐름 잠시 쉬어가는데 조선주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한화오션의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좋은 이슈가 있어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9% 약세에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MRO 사업 수주 소식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한국 조선 업계에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자체적으로 미국 함정을 건조하는 프로젝트 이 수주까지도 노려보겠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내비쳐지는 거고요.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MRO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함정 건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 6월에 인수한 거 아시죠? 그쪽 가서 하겠다 이런 의지는 일단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조선 MRO 파트너 전략적 파트너로 우리나라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보면은 HD 그룹주에서는 지금 좀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HD 현대미포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장 초반에는 모두 빨간불을 켜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이 관련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어서요. 근데 오늘 시간 가면서 약간 주가는 좀 멈칫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HD 현대중공업은 내년에 또 미국 쪽에 MRO 사업 수주하겠다라는 또 계획은 갖고 있고 오늘 1.7% 약합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새 외국인과 기관의 쌍크림 매수에는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타나고요. HD 현대미포는 긍정적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그 수주할 선박들이 고부가 같이 수주했던 선박들이 고부와 같이 선종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가능성은 있어서 오늘 눌려도 향후 추가 반등 가능성 봐라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6거래 연속 랠리를 보이다가 어제 2% 약했거든요. 오늘 3.4% 추가적으로 떨어지네요. 희망추기 현상을 좀 나타낼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반등 가능성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보시죠. 자, 상승하는 업종 찾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오늘 테마를 받으면서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 오랜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새벽에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에서 미국의 리비안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투자의 금액을 조금 더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에서 2026년까지 50억 달러를 리비안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에는 리비안의 이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든 그런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투자 금액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거였습니다.
50억 달러에서 58억 달러까지 투자를 더 늘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를 설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비안 폭스바겐 그룹 테크놀로지 이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서 더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전기차들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장 마칠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장 마치고 나서 이런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 리비안의 주가가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리비안에 대한 앞으로의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이 과연 어떤 계획을 사업의 모델을 펼쳐나갈지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 리비안의 테마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올라갈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테마나 이슈의 변동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승불을 켜고 있는 리비안 관련 테마주들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을까요?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네, 제가 오늘 리비안 관련주로 좀 뽑아봤거든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면 최근에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의 그 원통형 배터리 그 차세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46 시리즈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8조에서 한 9조 규모였잖아요. 그런 소식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2.8% 약세로 출발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에코캡과 대원 화성이 대표적으로 리비안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서도 개별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캡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이거든요.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내에 전장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배선 뭉치가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리비안에 납품을 하는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원 화상 같은 경우에도 리비안에 그 친환경 시트를 납품한다라는 그런 이슈로 함께 대표적으로 리비안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부터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갔거든요. 뭐냐면 리비안의 그 친환경 시트, 그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납품 중입니다. 관련주로 있는데 현재 약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일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소폭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그 협력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가 있는데요. 그쪽에 원통형 배터리 그쪽과 연결돼 있는 그런 소재 업체가 TCC 스틸이거든요. 관련주로 묶여 있고 오늘은 5% 약세로 출발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리비안 관련주에 역시 에코캡과 대원 화성이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구나, 좀 힘을 보태주고 있구나라는 걸 상한가로 확인할 수 있었네요. 다음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려아연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실망을 했는데 아마도 유상증자를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고려아연 어제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주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 유상증자 관련된 결정이 실수였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사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고려아연 이사회가 지금 열려서 아마도 여기에서 유상증자 철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나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유상증자 철회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고 어제 사과한 스탠스만 봐도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는 철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감원이나 이쪽에서도 제재가 들어가고 뭔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사회가 끝나고 나면 오늘 오후 3시에 최윤범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입장을 표명하고 유상증자를 철회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의 주가 그리고 영풍그룹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에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 아연이 좀 상승폭은 줄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1.8%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풍정밀과 영풍은 11월 초부터 주가의 흐름이 좀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흐름인데 어쨌든 영풍정밀은 2.5% 약세, 영풍도 2.5%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사회 결정 이후에 또 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변할지 고려 아연의 포인트를 두면서 보는 게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돌파구 찾아보고 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긴 안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봐야겠죠. 일단 오늘 시장의 종목별 대응 방법,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 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시장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 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시장 상황부터 좀 전반적으로 훑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미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좀 한 걸음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증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일단은 미국에서 트럼프 2기 내각이 이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각에 들어오는 면면을 보면 대중 강경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도 대비를 하는데요. 예전 그 트럼프 1기 때는 그 중국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면 요번 그 중국은 요번 트럼프 2기에 그렇게 만만치 않게 그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도 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랠리를 펼친 거에 대한 이 상승 피로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도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상승해서 이 종가를 맞이했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하락하는 모습에서 여전히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살아있고 반도체 시장에 인공지능 AI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런 버핏이라는 이 투자 전문가죠. 미국에서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가 이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을 많이 주식들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버크셔 해더웨이가 갖고 있는 현금이 가장 많은 그런 시기가 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 연준이 이러한 시장의 랠리를 보면서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거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에 빠져드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사실 우려가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도 역시나 양지수 빠지고 있고요. 미증시가 잘 나갈 때도 소외되고 또 주춤하니까 함께 빠지고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국에서 이 트럼프 2기 내각이 어떠한 사람들로 채워지냐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큽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삼아서 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성장해 왔었는데요.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전체적인 수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를 400억 달러를 봤는데요. 이건 기존에 예년에는 약 200억 달러 정도 보던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올인을 하다시피 하니까 무역 흑자가 40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주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대만이 주요 타겟이 되고 중국을 때리면서 함께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이 주 목표가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동안 우리가 공들여서 키워왔던 시장들에서 수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 미국 시장마저 수출이 줄어들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불안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주식 매도를 가지고 오고 이런 주식 매도는 다시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종가 기준으로 1,400원을 이상해서 종가가 끝났는데요. 이게 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1,400원이 넘어가면 예전에 그 원화가 이제 쌀 때 들어와서 지금 현재 더 비싸져야 될 원화가 더 싸지면 환차손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원화 자산을 더 팔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원화 가치를 방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에너지부터 식량까지 거의 모든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국내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고 또 동결로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오너 일가의 그 이건희 회장님 그 상속세를 내는 문제 때문에 주식담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담보 부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연중 최저가를 찍고 있으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나 삼성의 주요 그룹주의 주식 담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주식들이 시장에 그 매물로 나올 수 있다. 반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다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라고 내는 부분이 실망스러운 부분이라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되면 우리 기업들의 4분기 때 이 말 그대로 환차익을 보면서 환율 효과로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그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올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그 삼성전자 오너 일가의 반대 매매가 좀 거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의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오너 일가가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주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섹터별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짚어볼 섹터 어떤 섹터 꼽으셨을까요? 네, 그 도널드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자신이 이제 그 취임하기 전까지 러우 전쟁을 그만두라고 이제 직접
네. 이 말은 그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푸틴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는 안 했다고. 네, 그쪽에서 부인하고 있죠.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은 좀 창피한 겁니다. 그 대외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다 저런다 할 때 러시아 같은 큰 나라가 그 말에 휘둘린다는 모습이 보이면 네. 국가적으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걸 부인하는 건데 일단은 트럼프는 그런 거 상관 없이 그냥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그 종전이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우리 한국식 이 휴전안을 떼어서 이제 군사 분계선을 만들고 그에 따른 비무장지를 설치하는 식으로 해서 현 영토에서 그냥 그만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에서 토목 건축하는 회사들이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도 이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국가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TYM이라는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TYM이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남광토건, 남아토건 또 일성건설 같은 회사들이 어제 급등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회사들이 급등하는 이유는 기존의 다산 네트워크나 또 SG나 같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업체에 대한 그 선두 업체들 그런 업체들과 후발주자 간에 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사이에서도 좋은 기회를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죠. 그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고요.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YM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섹터 어떤 걸까요? 네, 어저께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백일해가 이제 우리 국내에 유행하고 있다고. 근데 작년 11월 달 동기와 올해 11월 달 동기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는 백일해 환자가 한 200여 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올해는 3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3만 명이요? 네. 근데 이 백일해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 그 진단업체들은 백일해를 찾아내는 진단 시약을 갖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치료약도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백일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전 세계적인 유행을 하고 있는 그 유행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 자유경제차에서 해외, 국내에 많이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백일해가 국내에도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백일해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업체들과 또 백일해에 대한 치료약을 갖고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어린이 백일해 환자에 대해서도 이제 치료가 가능한 이 세파계형 항생제 디토렌세립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름이 디토렌세립이라는 약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국제약품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제약품 언급해 주셨고요. 백일해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제국제약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보게 된다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은 약해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아직도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로는 관심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선 좀 알아볼까요? 네,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조선 3사가 세계에서 고부가치 선박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도 굉장히 좋고 이미 조선 3사 중에 하나오션은 1년치 목표 수주를 다 달성한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업황이 호황인 상태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와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조선 업종에 대한 산업적인 협력 관계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 해군의 이러한 그 MRO라고 해서 해군 그 군함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 이것들을 실제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벌써 한 건에 그치지 않고 두 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MRO 사업에 대해서 현대중공업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미 간의 협력 관계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조선업종에는 그만큼 일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 전반에 걸쳐서 이건 단순히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조선업종 업황이 한번 좋아지면
배를 한 척 만드는데 대형 배 같은 경우는 2년에 3년 걸리기 때문에 그 호황이 2, 3년을 갑니다. 그리고 이게 달러 베이스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간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달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내 업체 중에 한 곳들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조선주가 앞으로도 우리 증시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산업 섹터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네, 조선 업종, 그러니까 조선 3사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기자재 업종까지도 그 수혜가 퍼질 수 있다라고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한 2%가량 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사실 경기 방어조에 대한 성격으로 지금 나오는 게 바이오주들을 좀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도 지금 1,400원 넘어서면서 고환율 부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바이오주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수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습니다. 네. 제약주는 사람이 아프면 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약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안정적인 꾸준한 시장을 갖고 있고 바이오주는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예 그냥 실적이 없습니다. 그 말뜻은 이 R&D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은 이 매출액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품들이 없고 단지 연구 개발하는 R&D에서 나름대로 나중에 이건 라이센스 아웃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 만들어서 그 기술을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에 팔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 계약금과 마일스톤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바이오 제약주 전반에 걸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한 회사, 그렇지 못한 회사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한 회사 중에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일본 다이치 산교 같은 업체 대형 제약사입니다. 거기다가 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조 단위의 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곳은 니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의 제약사들은 이미 규모가 글로벌 기업으로 컸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우리 한국의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의 기술에 대해서 아주 조 단위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인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을 라이센스 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은 이 경기가 나쁘고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서 주식시장이 약세장일 때 이럴 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그런 섹터가 되는 것이죠. 네, 제약 바이오주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높으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시중은행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트럼프 얘기가 되면 이러는데 그럴 때는 또 조금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될 것이요. 네. 이미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랠리를 펼치면서 네.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12월 달에는 동결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네.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만 계속 기업 가치를 가져가고 계속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금리가 싸야만 창수사들이나 이런 애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투자를 해주기 하죠. 때문에요. 네. 이 바이오 벤처 기업들,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은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이런 면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약 바이오주 또 굵직굵직한 곳에서는 또 실적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기업 영위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의 공약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약주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이게 좀 테마주 성격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백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백일의 치료제를 갖고 있는 국제약품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 약세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국제약품을 매수가 한 6천 원 정도 이하에서는 분할해서 매수해 보시고요. 그러다가 5,500원을 넘어가면 이건 시장 리스크 때문에 더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손절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6천 원의 매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시면 목표가를 짧게는 7,500원 정도로 가져가시고 이 100일에가 더 유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그 수익이 왜냐하면 국제약품이 만들어내는 이 약품, 이 치료제가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국제약품 선정해 주셨습니다. 100일해 관련주로 항생제를 생산 중이고요. 100일해가 조금 더 확산됐을 때 이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현명한 투자 판단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CPI는 컨서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앞자를 딴 말인데요. 일상 속에서 구입하는 각종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해 나타내는 물가지표를 의미해요. 주거비, 자동차비, 식료품, 의료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항목들의 가격을 바탕으로 평균을 내서 CPI를 계산하죠. 그럼 왜 CPI가 중요할까요? 먼저 CPI가 올랐다는 것은 일상에서 소비하는 밥값이나 생필품, 소비부터 서비스까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 등 가계 소득은 동일한데 소비자 물가만 오르게 되어 지출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CPI의 상승폭이 크다는 것은 곧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CPI 지표를 통해 정부는 경제정책을 세우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합니다. 물가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CPI의 큰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CPI는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에서도 CPI의 추이를 크게 주목합니다. 금리의 상승은 유동성의 축소로 이어지고 주식 등 위험자산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CPI는 증시에 빠르게 반영되고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업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업 인사이트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기 전에 시장 상황을 보고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 시장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이 낙폭이 너무 깊게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가 1.5%, 2,450선이 깨졌고 코스닥도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시장도 조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 이번 주에 중국 시장이나 홍콩 시장이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고 디플레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홍콩, 중국 시장이 어려운데 상해 종합지수도 오늘 0.4%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1%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연이어서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는 낙폭이 더 깊게 나오고 있죠. 어제도 홍콩 항생지수는 2%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도 0.88%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본 시장도 지금 1% 넘게 하락세. 우리만의 일은 아닌데 우리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고 코스닥 700 깨졌고요. 삼성전자 5만 1,000원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 좀 받고 기업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어려운 시장에 좋은 기업들을 오히려 좀 발굴하면서 오늘 시장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차트나 시장 상황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 발굴하면서 긴 안목으로 투자해보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기업인사이트는 이데일리 TV의 심영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심영주 기자가 어떤 기업에 다녀왔는지, 어떤 기업 다녀오셨어요? 에드바이오텍이라고 동물용 이제 면역 항체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생물제 개발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이제 주목할 만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을 직접 현장 취재하고 방문을 하셨는데 뭐 백신이나 항생제로 해결되기 어려운 질병 뭐 이런 것들도 만드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에드바이오텍 심영주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됐을 때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통해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항체 치료제는 특정 병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선별해 만든 치료제로 기존 합성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아 인체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은 항체 기반 기술을 산업용 동물 시장에 적용해 가축의 각종 질병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제로는 백신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백신이라는 게 모든 질병에 대한 백신이 존재하지도 않고 백신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백신이 100%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치료는 잘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한 질병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지금 항체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역 항체와 특이 항체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회사는 계란을 이용해 항체를 만드는 IGY 기술과 나노바디 생산 기술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송아지 설사 예방제와 양식새우 질병 예방제를 개발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일본 1위 동물의약품 회사인 교리치 제약과 독점 계약을 맺고 전략적 투자를 받았는데 그 배경에는 에드바이오텍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자체균주를 확보해 음식물 처리기용 미생물제 시장으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체 개발과 더불어서 그 다양한 미생물제 개발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1년도에 그 강원대의 누룩연구소와 같이 미생물제를 개발하던 중에 대기업 엘사와 연결이 돼서 지금 3년간 공동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이가 심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등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도 개발했고 이 또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과 베트남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시장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축산 시장은 1%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 99배나 많은 시장이 해외에 있거든요. 또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 양돈 시장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코로나 시기에 중국의 100% 출자한 판매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진한 실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에드바이오텍은 지난 2021년 15억 원가량 영업 손실을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이 본격화하며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지난 이제 4년간 100억 넘게 기술 셋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왔고요.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셋업은 다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1년 이내에 빠르게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요. 당장 금년도 4분기부터는 그 매출의 실적이 달라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내년도 2025년도에는 금년 실적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년 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자, 심영주 기자가 실제로 취재하고 방문 기업 탐방하고 오셨는데
뭐 이제 날씨가 뭐 추워지면 뭐 조류독감 이야기, 뭐 이미 우리 국내에서도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발생했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럴 때마다 또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이 시즌이니만큼. 자, 그럼 일단은 뭐 에드바이오텍 더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은 저희가 에드바이오텍 이데일 TV가 좀 취재한 바로 단독으로 좀 취재하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인터뷰에서 간단하게 나오긴 네네. 했는데 이제 엘사와 이제 에드바이오텍이 미생물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 엘사.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엘사인가요? 네, LG전자인데 이게 LG전자.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LG전자는 유일하게 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1차 벤더사가 아니라서 이제 직접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로 취재한 소식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 7일에 코웨이와 협력업체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코웨이랑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바이오텍이 미생물제를 단독으로 독점으로 공급을 하게 됐다는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LG전자와는 직접적인 지금 계약 관계는 아니고 한 단계 건너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코웨이와는 직접 계약을 네,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씀해주신 뭐 미생물 관련해서 음식물 처리 미생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식 쓰레기 관련해서 분해하는 그런 네. 기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분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제를 이제 에드바이오텍이 코웨이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캐시카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음식물 처리 미생물제 시장 자체가 좀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음식물 처리기 시장은 최근에 이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세계 음식물 처리기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 263억 달러였는데 2031년에는 488억 달러로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6.4%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하나로는 약 36조 원에서 약 67조 원 규모로 커지는 거고요. 하나증권에서 관련해서 리포트도 냈는데 네.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국내 음식물 처리기 시장 규모는 작년에 약 9억 8천만 원, 그리고 이제 침투율이 5% 수준에 불과해서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음식물 처리기 방식 중에서는 미생물제를 활용한 발효 방식이 가장 높은 성장률과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제 에드바이오텍이 이 부분에 침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에드바이오텍 미생물제 고객사들이 음식물 처리기 렌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제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렌탈 방문을 통해서 이제 통상 분기당 한 번씩 교체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방 시장 확대가 에드바이오텍은 확실한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네. 자, 아직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우리나라에서 뭐 요즘에는 뭐 많이 쓰시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수치로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시장이네요. 생각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은 뭐 LG전자나 이 코웨이 쪽에 이런 미생물제를 공급을 하면서 캐시카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모멘텀은 봤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생물제 기술을 그쪽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도 뭔가 활용 가능성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조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보조 사료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건강 기능 식품 같은 겁니다. 네. 에드바이오텍이 개발한 미생물제 특징이 항곰팡이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즉 곰팡이나 살모넬라균을 억제를 하는 건데요. 미생물 보조 사료 분야에 활용을 하면 이런 균주를 억제할 수 있어서 이제 지금은 에드바이오텍이 제품이 닭 살모넬라 예방제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축 방역에 필요한 이 미생물제 시장으로도 일단은 좀 성장 가능성, 뭔가 확장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넓어지는 건데 이게 미생물제 시장은 결국에는 신규 성장 동력이 되는 거고 항체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아까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대표 기술이 계란을 이용해서 항체 기술을 생성한다, 뭐 나노바디 항체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미생물제라는 거는 어떤 씨드를 갖고 배양을 통해서 이제 생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건조를 시킨 다음에 분말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나 가축이 먹는 미생물제의 유익균의 효과를 기대하는 제품인 거고요. 항체는 미생물을 활용을 하긴 하는데 이제 항체 단백질을 대량 증식을 시키는 겁니다. 배양이라는 이 공정은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항체를 만드는 기술이 어쨌든 좀 더 고차원적이고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얼마나 독특한 항체 그 미생물 씨드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에드바이오텍 핵심 기술력 중 하나가 계란 씨드를 이용한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IGY 기술인데 네네. 계란 난황에 항체가 생성되게 하는 기술입니다. 계란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열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란이 익을 수가 있어서인데요. 그렇겠네요. 네, 에드바이오텍은 이 열 안정성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항체 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모두 다 자체 공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이제 추구나 흑염소, 양돈, 새우 등의 질병 예방과 면역 증강제로 활용이 된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네. 이 가축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그걸 안정성 있게 만들어내는 기술을 네,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뭐 나노바디는 또 뭡니까? 나노바디는? 나노바디도 또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는 기존 항체보다 좀 크기를 10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작게 그래서 만든 나노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술인데 이게 흡수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항원 결합력도 좋아서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인체 의약품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동물용 의약품 시장에서는 이렇게 나노바디 기술을 적용한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아까 또 이 에드바이오텍의 대표이사가 이야기한 것 중에 백신으로 예방이 어려운 그런 질병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항생제 이런 기존 치료제를 할 수 없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경쟁사들이 글로벌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니면 국내에서 봐도 경쟁사들도 존재하는 건가요? 이제 경쟁사가 많지 않는 게 이제 동물용 의약품 시장에서는 네네. 항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이게 이유가 원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커서인데요. 사람이 아플 때는 좀 이제 돈을 많이 투입을 하지만 그렇죠. 이제 동물, 그것도 축산용 동물이 아플 때는 이게 좀 돈을 쓰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마켓 사이즈가 좀 작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에드바이오텍은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계약된 농장을 통해서 이제 IGY 항체를 생산을 하고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좀 절감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반려동물 시장으로도 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대표 이야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시 어떤 좀 이렇게 벽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동물에 쓰는 제품들은 원가에 대한 어떤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닭에다가 과연 500원을 투자할 것이냐, 내 돼지한테 10,000원을 투자할 것이냐, 이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켓이 인체의약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반려동물은 뭐 내 개랑 고양이한테 뭐 1, 2만 원, 뭐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적용할 수가 있는 범주겠죠. 다각화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가축의 건강 관리는 뭔가 사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가축들에게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투자를 하지 뭐 아프다고 따로 치료를 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약간 자식같이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반려동물 쪽으로도 좀 시장을 넓혀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시 돌아와서 동물용 어쨌든 의약품 시장에서 지금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뭔가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걸 좀 뚫을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하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항체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기 네네. 때문에 백신 회사들이 좀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항체 개발이라는 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앞으로 이쪽으로 좀 시장에 진출을 하면 경쟁 강도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드바이오텍은 백신과 항체는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기술력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이제 앞서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 또한 대표 이야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R&D를 기반으로 그 동물용 항체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항체 주사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는 글로벌 그 동물약품 회사와 협업을 해서 글로벌화를 하는 게 저희 목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3, 4년 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과가 바로 있을 수 있는 항체 주사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글로벌 동물 의약품 회사들과도 뭐 협업을 할 수 있다, R&D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이렇게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시장을 좀 넓혀가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재무적으로나 실적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워낙 저도 살펴봤는데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는 상황이고 22년에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좀 이전 상장했잖아요. 근데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상 이거 자본 잠식 상황 아닌가요? 요거는 네.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유의해서 보셔야 네. 될 부분인데 자본 잠식이라는 게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좀 적은 상태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자기 자본이 좀 줄어드는 상태를 뜻하잖아요. 에드바이오텍은 올해 반기, 그래서 올해 반기 자본금은 46억 원 정도인데 자본 총계가 39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결손금이 225억 원이 발생을 쌓였는데 네. 회사 측은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에드바이오텍이 2022년이랑 작년에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회사의 시비를 약 60억 원 규모로 주식을 전환을 했는데 올해 초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임상 실패로 주가가 그쵸. 급락하면서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약 40억 원 매각 손실이 단기 순손실에 반영이 됐고 적자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기술 투자도 많이 있었고 전방 산업 환경도 안 좋았다는 게 이제 회사 측의 설명이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났는데 이거는 대표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장 이후에 주주의 그 수익과 그 기업 가치 제고를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것도 투자를 했고요. 또 코로나 시기 전후에 축산시장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는 중이다. 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많은 개발비의 투자에 대한 가시적인 지금 성과도 나오고 있고요. 5년 이내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5년 이내 영업이익 200억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런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기에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최근에 현대사료로 사명을 좀 변경을 하고 네. 바이오 사업을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에드바이오텍도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나리 바이오가 뭐 어쨌든 영향을 좀 줬네요. 요 관련해서 뭔가 현대사료도 이제 앞으로 뭔가 도약할 수 있는 요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줘야 실적도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대표는 4분기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좀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봤던 것처럼 LG 쪽이나 코웨이 쪽이랑도 거래를 트게 되면 이게 좀 캐시카우로 밑에 깔리면서 좀 받쳐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좀 눈을 넓히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작년에 마켓트리를
인수했어요. 이 네. 마켓트리를 인수하는 배경은 뭔가요? 네, 이게 마켓트리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축산 농가 시장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네. 농산물 유통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마켓트리 사업 모델이 산지 농산물을 이제 전통 시장 상인이랑 연결하는 구조였는데 에드바이오텍이 경영권을 인수를 하면서 작년부터는 전통 시장 상인이 취급하는 제품이랑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O2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플랫폼 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는 하는데요. 다만 이제 마켓트리는 에드바이오텍 자회사이기 때문에 에드바이오텍이 이쪽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에드바이오텍은 동물용 항체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드바이오텍 동물용 항체 관련 치료제 앞으로의 주력 사업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이 코웨이와의 관계에서도 캐시카우가 형성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바이오텍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기업인사이트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심영주 기자와 함께했는데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산 무기가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K방산은요, 이 높은 가격 경쟁력, 고품질의 무기 장비, 그리고 신속한 납품이 강점입니다. 미국 군대 재련과 또 현대화를 공약으로 건 트럼프 2.0 시대. 미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이 트럼프 당선인도 공언을 했죠. 어제 트럼프 수혜주 2탄으로 조선 MRO 시장을 말씀드렸는데요. 미 해군은 3만 1,000톤급 급유함 정비를 한국 기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의 대미 수출 기회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방산 시장은 1,000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성비 좋은 재래식 무기와 첨단 무기를 함께 장착한 K 방산 기업들은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록 중입니다. 정부도 이 방산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계의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방산 기업은 LIG 넥스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가는 올해 100% 가까이 급등했지만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이 중거리 유도 무기 비궁을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궁은 한국이 개발한 유도 무기 중에 최초로 미국 국방부의 해외 비교 성능 시험 프로그램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으로 유도 무기 수출길이 열리면 앞으로 유럽을 비롯해 분쟁 국가들의 대량 수주가 기대됩니다. 전쟁의 포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지구촌의 전쟁의 포성이 울리면 K방산주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 대학 수학능력평가 D-1. 떨어지면 내일 당장 기숙사 학원 등록하라. 피트 미미민우 2024 수능 시뮬레이터. 오늘 그냥 미미민우님 하고 시뮬레이터 돌리고 가겠습니다. 원래 매년 올려주시는데 이번 연도에 안 올려주셔가지고 다들 지금 댓글에 작년 거 보러 왔다고. 이번에는 요약집 올려주셨고요. 시뮬레이터를 안 올려주셨어요. 미미민우님이 처음에 구독자 폭발하게 된 계기가 이거였죠. 정말 수험정하고 똑같이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때문에 그 콘텐츠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지금 뭐 대형 기업 유튜버가 됐죠. 지금 그 뒤로는 아예 그 협찬을 받아가지고 감독관님까지 들어오시면서 실제 상황하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경험하고 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마음의 안정감이 있겠죠. 너무 오래돼서 많은 게 바뀌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때 예전에 저 때는 그 무슨 저기가 없었거든요. 천장형 그런 것도 없던 시대거든요. 천정형 에어컨 히터가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천정에 에어컨 히터가 박혀 있어가지고 천장을 살펴보는 그런 풍경이 있더라고요. 자, 내일 당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내일 경찰차고 뭐 이런 거 타는 일 없이 여유롭게 일어나세요. 자, 6시 55분 정도에 시험장 가는 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미미미님이랑 가봅시다. 자, 근데 이게 지금 폴리스로 바뀌어 있거든요. 옷이 지금 수능 한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패딩을 입고 갔는데 이제 후리스를 입고 갑니다. 그것도 디테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자, 수능 대박 기원 2024 수능 시뮬레이터를 공개합니다. 똑같이 해보죠. 자, 가봅시다. 자, 7시 정도엔 고사장을 도착해야 됩니다. 7시 정도는 고사장을 충분히 빠른 시간에 도착해야 돼요. 7시에 고사장 도착합니다. 자, 도착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기의 그 수험 번호가 있는데 앞자리가 555로 지금 시작돼야 되고요. 이 뒤에 네 자리에 자기의 고사장과 학교가 있습니다. 자, 앞 네 자리는 555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야, 국어가 합법과 화작 저거 통계 이런 걸 나눈 것도 참 그쵸? 옛날에 없었던 건데. 자, 지금 7시 5분에 고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게 오면은 여기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불편해요. 자, 5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지금 앞번호랑 뒷번호 그게 고사장하고 고사실이에요. 자, 자기의 좌석을 7시 8분 정도에 확인합니다. 자, 들어가서 좌석을 확인하는데 여기에 앞자리 2개, 그리고 뒷자리 2개가 고사장하고 고사실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 고사실 번호가 앞에고요. 05. 그리고 뒤에가 11이 자리의 위치입니다. 자, 05 고사실의 11번째 자리로 가서 찾아서 앉으시면 돼요. 뒤로 가겠습니다. 7시 10분에 고사실에 입장합니다. 자, 벌써 와 있는 사람이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읽지 말래요. 들어오자마자 칠판에 붙어 있는데 이거 쓰잘데기 없으니까 읽지 말아라. 이거 읽을 시간에 뭐 하냐? 자신의 책상을 체크해야 된다. 책상이 랜덤이기 때문에 뭐가 걸릴지 모릅니다. 반드시 책상 체크해야죠. 일단 쓱 문질러주면서 그쵸, 한번 자기의 이 시간을 책임질 책상하고 교감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히터가 이제 천정형 히터가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히터 위치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히터 위치. 왜냐하면 굉장히 더울 경우에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옷을 벗습니다.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2023년에는 패딩이었는데 후리스로 바뀌었고 이게 옷을 걷어서 내는 경우가 있고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안 내는 경우를 가정하여 쿨하게 의자에다 걸쳐줍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 책상은 랜덤이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이미 수험표가. 그래서 이면지를 꼭 챙겨가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이거 계속 달그락거려가지고 시험 망칩니다, 이거. 자, 이면지를 끼워 넣어주고요. 이면지 꼭 준비하고, 자, 시계입니다. 시계가 채워서 보는 것도 번거롭고 이렇게 펴서 놓으면은 시험지에 방해가 돼요. 이 책상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미미미님이 추천했어요. 살짝 걸쳐가지고 구석에 놓으면은 저런 식으로 서지게 됩니다. 서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보라고 지금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국가에서 허가된 내용입니다. 자, 흰색 수정 테이프 안 될 것 같지만 흰색 수정 테이프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솔직히 저 이거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무조건 OMR 카드 잘못 작성하면 바꿔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가능합니다. 수정 테이프를 갖고 가서 그 바꾸는 시간조차도 아깝기 때문에 한 문제로 더 풀어야 되니까 만약에 OMR 카드를 잘못 체크했을 경우에 그 잘못된 답안에다가 흰색 수정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그 컴퓨터에 안 걸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를 하라고 추천을 한답니다. 아, 이걸 몰랐네요. 무조건 갖고 와야 된답니다. 저는 무조건 OMR 카드 바꾼 줄 알았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요즘에 무라벨 생수가 나오죠. 근데 이 라벨지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라벨지가 있는 라벨 때문에 부정행위 10회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예 그냥 그런 일 차단하라고 생수를 들고 온다면 꼭 무라벨 생수로 들고 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시 반 정도에 화장실 컨디션 체크를 무조건 가야 된답니다. 7시 반 정도. 이게 지금 아까 전에 7시 반 정도에 아까 늦게 온 애들은 그 앞에 고사실 아까 맨 처음 들어가기 전에 그 유리문에 있는 거 보고 앉아있을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와서 7시 반 정도에 화장실 체크를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체크를 갔는데 자, 비데라고 막 박수를 치던데 저는 솔직히 공공화장실에서 비데를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수를 치면서 한번 세면대에서 물도 묻히고 이제 와서 앉았습니다. 8시 5분부터 이제 안내방송이 시작되죠. 자, 여기서 이제 종이 3개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자, 일단 8시 10분에 수험생 입시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안하게 이 상태에서 8시 10분에 완료된 상태에서 남을 기다려야죠. 이제부터는 입시 못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반입금지 물품 제출이 있습니다. 15분 동안. 여기서 반입금지 물품 제출 안 했다가 손에 들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되면은 1년 노력 다 물거품이에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8시 10분부터 25분에 본인 확인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정말 뭐 군대를 대신 간 경우도 생겼잖아요. 최초로. 그렇죠? 친구가 군대를 대신 갔다가 그런 황당한 사건도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무슨 그 국가시험에서 쌍둥이가 대리시험 본 경우도 생겼습니다. 걸렸죠.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한국은행이랑 뭐가 2개 붙었는데 걸렸어요. 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범인 체크를 하고 8시 25분에 국어 제1교시 예비령이 내립니다. 예비령하고 본령하고 준비령이 있더라고요. 자, 예비령이 내리고 자, 이제 심호흡을 가다듬고요. 준비령이 8시 35분에 울립니다. 자, 그다음에 본령이 8시 40분에 올리는 순간 자,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작이 되었죠. 아, 상당히 떨리네요. 자,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사람 꼭 있답니다.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야, 그거 3번 아니야? 5번이야, 5번! 이런 짓거리는 미친 짓이다. 네, 그런 짓거리는 미친 짓. 심리가 동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친구든 거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이게 노가리를 까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원래 그 모든 교시가 다 있는데 시간 절약상 이제 국어 부분만 했고요. 모든 교시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사실은 이 그 미미미누님은 이런 시뮬레이터라지만 예전에 피식대학에서는 아예 정말로 그 수능 실제 시간에 감독관 대리대행을 꽁투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잖아요. 그 열몇 시간을 실제로 진행합니다. 장난 아니죠. 대단한 노력인데 어쨌든 17시에 수능이 종료가 되고 뛰쳐나오면은 야, 이제 그날은 자유죠. 하지만 망치면 뭐하라? 바로 기숙사학원에 등록하라.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기숙사학원을 등록하라. 자, 디지털 대성. 우리의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메가스터디 교육이 있고요. 메가스터디는 지주회사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대성이 있죠. 근데 이 대성 학원과 메가스터디 학원 오프라인에는 이 두 개가 쌍벽이죠. 대성 학원이 기숙사 학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구대성 학원이에요. 이게 남양주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성 기숙사 학원이 부산에도 있고 서울의 강남에도 기숙사 학원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저 기숙사 학원 안 가봤지만 서울하고 부산은 그래도 도시잖아요. 아예 그 남양주도 도시지만 아예 그냥
자연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 박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한 번쯤은.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대성 기숙사학원 윈터스쿨이 벌써 지금 모집 단계에 있거든요. 바로 등록을 하라.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N수생이 21년 만에 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대 증원 변수가 생겼거든요. 의대 증원이 돼가지고 N수생이 16만 2천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가 힘드냐면 지금 정시를 처음 보는 재학생들이 조금 힘듭니다, 이거. N수생이란 건 재수생 포함해가지고 재수 3수, 4수, 5수, 6수, 8수 있는 거예요. 미미미 있는데도 5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고 의대는 지금 박터지게 생겼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그리고 수능의 제도 전환은 최상위권으로 관측이 되면서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치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디지털 대성의 이 지금 그 홈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대성이 이제 온라인 인강이 있고 아까 전에 현강이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 학원이 있겠죠. 보통 이제 뭐 그 현우진 선생님을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메가스터디인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강사님의 이 강의를 인강으로 이 가격에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다. 우리는 뭐 계속 벌써 사교육에 몰래 가지고 자꾸 때리는데 그때 뭐 나와서 풀었죠. 자기가 뭐 압수수색 당한 거 가지고 풀었는데 어쨌든 이 디지털 대성에도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에는 메가패스가 있고 이 디지털 대성에는 19패스가 있어요. 19만 원이면은 그 해당 수학 능력 시험이 속한 연도 그 마지막 일까지 그냥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강을요. 여기 디지털 대상에서 가장 스타는 유대종 강사님이죠. 유대종 강사님 국어 가르치시는 분이 이분이 가장 스타예요. 메가스터디에서는 현우진 수학 강사님이 1타고. 자, 국어 유대종 강사 선생님 이렇게 고생했어 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놨는데 자, 또 다시 고생을 해야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현강, 인강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밥이 이렇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 기숙사 학원 갑시다. 기숙사 학원 추천드려요. 밥이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 뒤로 가겠습니다. 다 디지털 대성의 차트. 요즘에 디지털 대성하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조금 갈리고 있어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그동안 잘 갈 때 디지털 대성이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데칼코마니로 반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디지털 대성은 갑자기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대성에 더 관심이 가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 대성을 보니까 이 지금 8월 13일부터 조금씩 올라오더니 이동평균선을 지금 헤치고 올라오고 있죠. 지금 11월 13일 빼빼로데이 지나면서 지금 한 3개월 내 최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봉으로 봐서는 이게 만약에 월봉이면은 진짜 환상적이겠죠. 뭐 주봉, 월봉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 배당 수익률이 3% 정도 주는 장기 배당주거든요. 자,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도 괜찮게 풀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은 원래 완전 역배열인 상태거든요. 지금 보세요. 거꾸로 돼 있죠. 120, 60, 25 거꾸로 돼 있죠. 지금 역배열이 정배열로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단 5주선은 올라왔죠. 5주선 주봉이니까요. 5주선은 위로 올라왔고 20주선도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60, 120만 이걸 바뀌면은 정배열로 지금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봉에서도 지금 여기 5월달, 6월달 고점을 다 깼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52주 신고가라고 하죠. 1년의 거래일이 52주기 때문에. 52주 신고가고 주봉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풀리고 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만 풀리면 되네요. 그렇죠? 월봉은 지금 아직도 지금 굉장히 꼬여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 60개월선의 저항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지금 얘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60 그리고 이거 5, 20, 120 지금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 이 뒤죽박죽인 상태 사실은 완전 역배열인 상태. 그러니까 연봉까지 역배열이면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깨져버린 거고요. 연봉에서는 무조건 20년선 위엔 있어야 돼요. 그걸 전제로 이제 월주의를 보는 건데 월봉에서 지금
약간 역배열인 상태잖아요.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약간 진행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5개월 선이 지금 20개월 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월봉, 일봉이 아니라 월봉 같은 한 봉이, 하나의 봉이 한 달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긴 차트일 경우에는 5개월 선이 만약에 이 60개월 선까지 뚫고 가는 골든 크로스가 다 나오고 나면은 한참 이미 진행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역배열인 상태에서 정배열이 될 것을 일봉주봉에서 파악을 하여서 월봉에서는 완전 정배열이 되기 미리 전에 들어가야 먹을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월봉에서 완전 정배열인 차트는 어떻게 되냐면 한참 올라가고 이만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사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60개월 선을 돌파하고 5개월 선이 60개월 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락 말락하는 이 시점. 아주 좋은 자리죠. 지금 디지털 대성이 메가스터디 교육보다 굉장히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5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D-1을 앞두고 미미민우님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시뮬레이터도 한번 돌려봤고요. 이 관련주로 디지털 대성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이 소리.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수능장에서 또 만나요. 인사하지 마, 제발. 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또 분석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트럼프 그 당선인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공약들이 빠르게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앞서도 저희가 발빠르게 속보를 전해드렸지만요, 이 차기 행정부의 개혁을 담당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정부 효율성 수장 이 부분에 이제 머스크 CEO가 발탁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박순혁 작가의 시각으로 트럼프 2.0 시대를 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작가님께서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됐습니다. 예측하셨습니다. 맞아 떨어졌어요. 미국 쪽 네. 뭐 외신이나 뭐 미국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예. 시종 일간 이제 트럼프가 좀 그 압승을 하는 좀 분위기였는데 한국 언론들은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해리스가 조금 더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또 올리고 해서 막판에 또 주시장도 요동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랄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언론 기사를 보고 이제 해리스가 당선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좀 그런 기대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최종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지금 국내 증시는 이제 좀 트럼프 좀 팬트럼 현상, 트럼프 좀 발작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좀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네. 하여튼 언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V는 좀 제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박수 작가님도 의견을 담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정책이거든요. 첫 번째 관세, 두 번째 감세, 세 번째 반이민 정책. 핵심 정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은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릴 이제 감세 정책하고 이제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를 이제 그 감세를 해주면 이제 그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이제 그러면은 어디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이제 관세 인상을 통해 갖고 이제 좀 벌충하려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그 행정부의 생각이고요. 아마 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고요.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승리한 것도 승리한 거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좀 승리했다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거인단에서 312대 226으로 압승을 한 거고 상하원은 지금 다 공화당이 다 가져가는 분위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득표율, 이제 일반 투표 득표율에서도 지금 이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50.4%로 이제 해리스 47.9%를 앞서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04년 이제 조지 W. 부시 이제 전 대통령 이후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만큼 좀 미국의 선택은 이제 공화당 쪽에 특히 트럼프 쪽에 이제 압도적으로 좀 힘을 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넘기시면 레드 수입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예,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트럼프가 압승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미국 쪽 얘기나 뭐 외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그게 좀 명확했었는데 한국의 언론들만 이제 좀 거꾸로 쭉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KBS 출신 이제 KBS 계시다가 전업 유튜브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박종훈 그 경제 전문 기자께서 트럼프 압승에 대해서 이제 언론만 몰랐던 이유에서 좀 이제 한국 언론을 좀 디스하는 이제 그 방송을 하셨고요. 네. 실제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선거 당일날 이제 아시아경제에 이제 오수연 기자님이 이제 쓰신 기사인데 선거 당일까지 트럼프하고 해리스는 막판 승률이 50대 50이다. 선거인단은 해리스가 270, 트럼프가 268로 나오고 있다는 이제 기사인데 대체적으로 선거 당일날도 다 보도는 저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좀 이제 발작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은 좀 항상 좀 이제 오버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이 기사 쓰신 이제 그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님이 11월 7일 날 이제 또 기사 하나를 쓰셨는데 취임 첫날 공약만 41개, 트럼프 2기 행정부 방향은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트럼프 주요 정책 예상에서 네 번째에 기후 쪽에서는 이제 IRA 폐지하겠다, 화석연료 생산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조금 약간 좀 오버의 성격이 좀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거 좀 풀어주세요. 예, 밑에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감세 이게 좀 더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신문 기사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기사 안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기사 내용입니다. 이제 IRA가 폐지되고 대규모 감세 시행 어려울 것 이렇게 해서 IRA를 폐지하고 이제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집권 즉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고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좀 뭐랄까 정확한 보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법 절차상 문제와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로 인해서 IRA 전면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IRA 쪽에서도 이제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풍력 태양광, 특히 이제 풍력 쪽을 이제 트럼프가 되게 좀 싫어하는 그런 워딩을 이제 과거에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서 이제 실제로 최근에 보면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제 CS 윈드가 되게 좀 급락하는 일이 네. 좀 나타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더 핵심적인 부분은 요 밑에 나오는 대규모 감세입니다, 사실은. 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제 4조 6천억 달러 규모 감세 정책이 이게 이제 일몰 법안으로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2025년 내년에 원래 일몰될 예정입니다.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이제 법인세율을 21%, 소득세율을 이제 37%로 이제 인하하는 이제 그 법률이 좀 한시적인 법률로 지금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의견이 있었던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영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을 이제 더 낮추겠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트럼프 쪽에서 하고 있는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첫날 이제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고 이거는 이제 오보다라고 말씀드려서 전기차 이제 강제 규정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첫날에는 당연히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첫날에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나띵 해프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빼타꼼블리 그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오버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는 다 오버였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트럼프 요번에 이제 대선 캠프에서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요거였습니다. Save America Again 해서 트럼프 2024 해서 이제 저렇고요. 저게 이제 원래는 원조는 이제 Save America Again 아니고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마가라고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이제 표를 이제 즐겨 사용했었고요. 저기서 이제 따와갖고 이제 그 나스닥을 이끌어가는 네 종목 마가 이제 M은 마이크로소프트
A는 애플, G는 구글, A는 아마존 해서 이제 마가 뭐 이렇게 해서 주가 많이 예, 올라가고 예, 했던 예. 이제 바로 그거고요. 이게 사실은 좀 원조가 있어요. 트럼프가 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처음 쓴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를 먼저 썼던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아, 대통령이었나요? 예,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 1980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에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었고 여기서 이제 Let's를 빼고 예,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그렇게 쓴 거고요.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대통령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좀 인정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썼던 경제 정책이 바로 이제 레이건오믹스인데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이제 8년간 이제 재임을 하셨고 이때에 이제 주로 썼던 정책이 세출의 삭감, 그 다음에 소득세의 대폭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이런 정책들을 썼었고요. 이때 이제 이 정책의 뭐랄까 이론적 이제 토대가 돼준 분이 바로 이제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레이건노믹스의 기초가 된 이제 선택할 자유라는 책, 저 책이 이제 밀턴 프리드먼이 쓴 책이고요. 저 책이 또 이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27년간 끼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으셨다는 인생 책이라고 이제 예. 대통령 선거 때 2002년 때 모르셨어요? 네?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읽어봤냐고요? 아니요. 예. 이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 선택할 자유? 예.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아, 대통령이 이제 이 책은 되게 이제 자기 27년간? 인생 27년간 예.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제 지금 우리 저기 대통령께서 많이 이제 좀 뚱뚱해지셨는데 저게 이제 대학 때 사진이신 것 같아요. 예, 대학교 때는 이제 되게 미남이셨던 걸로. 예. 말을 아끼겠습니다. 짜장면하고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갖고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망가지신 걸로. 예. 이때 이제 얘기 나왔었던 얘기가 레이건오믹스 때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레포 곡선이라고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세금이 무작정 더 거치는 게 아니다. 적정한 세율을 유지를 해야 오히려 세금이 많이 거친다. 왜냐하면 이제 세율이 너무 높으면 이제 투자 의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일할 이제 의욕 같은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의지가 아예 꺾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봤자 뭐하냐.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이제 100%로 세율을 이제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100%하면 세금 제일 많이 거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100% 하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나라 좋은 일 시키는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세금 하나도 안 거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의욕을 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적정 세율을 유지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이때의 이 레퍼 곡선이라는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레이건이 소득세율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낮춥니다. 보시면 이게 1919년부터 나와 있는 미국 소득세 최고세율인데 1951년에서 1963년까지는 미국 소득세 최고세율이 91%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을 벌어갖고 이제 91을 나라가 갖고 가니까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무렵부터 미국이 이제 경제가 망조가 들기 시작했고 레이건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된 무렵 1981년까지도 이제 소득세 최고세율은 70%로 너무 높았기 때문에 레이건이 당선되자마자 한 게 저 최고 소득세율을 급격하게 인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82년에 50%, 87년에 38.5%, 88년에는 28%까지 낮췄던 거고요. 인기는 좀 어느 측면에서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저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저런 이제 저기 소득세율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리는 게 실제로 이제 경제 활성화로 나타났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인기가 이제 좋은 거죠, 미국에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도 조기에 좀 영감을 받았나 그렇습니다. 봐요. 이게 이제 그 행정부별로 이제 최고 소득세율 변동 추이가 쭉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공화당 대통령일 때는 이제 소득세율이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이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31%였다가 민주당의 이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39.6%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부시가 그거를 다시 35% 떨어뜨렸다가 버락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될 때는 39.6%로 다시 증가하고 이제 정확하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워렌 버핏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나온 건데 가끔 내가 미쳤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지만 1964년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개인 소득세율이 70% 80% 하던 시절 다우가 이제 1964년에 864포인트였고요. 그리고 17년 뒤인 1981년에도 865에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딱 1포인트 오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됐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17년 동안 이제 박스 안에서 이제 전혀 오르지 못했던 미국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는 축복받은 증시라서 계속 오르고 한국 증시는 이제 저주받은 증시라서 계속 오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도 저주받은 때가 있었고 우리도 축복받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게 17년간. 17년간입니다. 17년간 이게 예, 밴드에서 이렇게 밴드에서 못 거군요. 벗어났던 거죠. 예, 마치 우리나라로 박스피 같이. 예. 그러다가 1982년에 레이건이 당선돼서 세율을 인하하고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실시하자마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다음 장 보시면 그 이후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865포인트부터 44,000포인트까지 44년간 51배, 연평균 수익률 9.3%의 상승이 나타났던 겁니다. 네. 감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증시와 경제에 이제 드라마틱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 정책을 이어받아서 이제 트럼프 제1기 때 그 법인세 35% 하던 거를 21%로 급격하게 떨어뜨렸고요. 이제 지금 얘기가 이거를 2기 때는 15%까지 지금 떨어뜨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도 이제 39.6%에서 37%로 이제 떨어뜨린 일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적용이 된 거니까 다음 장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 1기 때 감세를 해보니까 보시듯이 이제 미국 기업이익이 급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최고치로 이제 좋아졌고. 다음 장 기업의 보여주시면 세부담을 줄여주는 게 확실히 효과로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예. 아까 보였던 이제 래퍼 효과 얘기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이제 입증이 됐다는 거죠. 이제 세금을 낮췄지만 세율을 낮췄지만 오히려 세수는 더 거치는 현상이.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거는 이제 기업 이익이 많이 증가하면은 법인세가 더 많이 거치니까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기업 이익 증가한 것 때문에 세금이 오히려 더 많이 거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2018년도에 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가장 많이 거치더라 하는 이제 래퍼 효과를 실제로 이제 입증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결국에 돈은 또 순환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무렵에 다음 장 보여주시면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는 거를 이제 다른 나라들, 이제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제 다 같이 동참을 해서 다 같이 세율을 내릴 때 한국의 이제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22% 하던 법인세율을 25%로 올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다음 장 보여주시면 트럼프가 법인세를 감세한 이후에 나스닥은 그 이후에 4배가 올랐고요. 예. 한국은 문 정권이 이제 정세 이후에 지금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세 정책이 그만큼 이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올해 장이 되게 안 좋은 게 결국 금투세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금을 감세를 하면은 경제가 활력을 띠고 증시가 올라가는 반면에 이제 증세를 하게 되면은 경제가 활력을 잃고 이제 주가에도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목격하고 계신 거고요. 다음 장. 그게 결론이 나긴 했지만 그동안 좀 불신이 심해졌기 때문에 결론이 아직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그냥 언급만 하셨을 뿐이고 지금 법안이 통과된 상태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쪽 일각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상법 개정하고 이제 연계해갖고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투자자들이 이제 안심하고 국내 증시에 지금 들어오기가
꺼려지는 상황이에요. 확인하고 들어오자는 이제 그런 네. 지금 상황이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트럼프 팬트럼 현상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되게 약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좀 이제 좀 선언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네. 그러니까 못 믿는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금투세 막 논란이 되면서 그 국장에 대한 그 마음이 많이 떠나서 예. 그 사이에 이제 그 뭐 미국장도 보고 막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딱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는 이제 없던 세금을 계속 물리려고 하는 좀 움직임인데 반해갖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를 세금을 이제 줄여주는 형태로 가니까 더더욱 이게 이제 대비돼서 나타나는 거죠. 다음 장 한번 트럼프 일기 재무부 장관을 지내신 이제 스티브 무누신이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감세, 이란, 관세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관세는 사실은 감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장에 트럼프가 지금 감세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지금 불구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지금 자본도 그렇고 특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이 세금에 따라 갖고 자유롭게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한국은 감세를 이제 주저한다든지 계속 증세를 밀어붙인다든지 하면 투자자도 미국으로 다 갈 거고 기업들도 다 미국으로 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좀 우려감 같은 것들이 지금 최근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이게 지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대한민국이 세율이 글로벌하게 계속해서 좀 이제 세율을 좀 낮추는 좀 추세에 좀 역행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 세율 자체가 이제 글로벌 평균보다 상당히 좀 높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호주 다음이네요. 호주 다음으로 지금 이제 법인세율이 24%로 높은 편이고요. OECD가 지금 22.1이니까요. 미국이 22%인데 저게 이제 15%까지 낮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똑같은 법인을 이제 한다고 동장을 설립한다고 할 때 이제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하는 게 세금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일자리가 이제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좀 커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소득세율도 사실은 지금 한국이 이제 OECD 비해서 최고 세율이 훨씬 높은 네, 편입니다. 네. 예, 지금 10억 이상 49.5%의 지금 소득세율을 내고 있는데 지금 OECD 평균은 42.5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세율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실효세율이라 그래서 이제 각종 공제를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몇 프로냐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28.09%가 실효세율이고요. 일본은 12.95, 독일은 21.58, 미국은 23.86으로 한국의 이제 소득세 최고 세율이 실효세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다는 가장 것을 높네요. 확인하실 수가 네, 있고, 4개국 중에. 예, 그다음에 네. 이제 금투세 관련해갖고 아니 소득세는 30% 40% 내는데 그 주식 투자해갖고 불로소득에 대해서 27.5%만 세금을 내는 건 세율이 너무 낮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일 경우에 지금 현재 실효세율이 28%이기 때문에 27.5%면은 이거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금투세라는 부분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증시가 약세를 띠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OECD 주요 회원국 최고 상속세율을 보면은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이제 일본이 55고 우리가 이제 50%인데 최고 세율이 여기에 이제 그 주식으로 넘길 때는 대주주 할증해서 이제 20%가 추가로 더 붙기 때문에 60%예요.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룩셈부르크,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같은 나라는 상속세율이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미국이 영국이 지금 이제 상속세율이 40%인데 지금 영국에서는 연 40%의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네네네. 지금 이제 법안이 발표된 상태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정부의 지금 이제 감세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 갖고 지금 이제 이 뭐 경실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참여연대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부자 감세 긴축 예산은 반대한다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글로벌 흐름에 우리가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중간에
그 한 27년 동안 레이거노믹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기초가 된 선택의 자유를 책을 들고 다녔던 옛 시절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진을 보여주고 예, 의미가 젊으셨을 때 너무 이제 미남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있네요. 그런 부분으로 맥락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금 감면이 굉장히 그 예민한 그런 부분인데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작가님의 시각으로 잘 풀어주셨습니다. 대담한 박순여 작가와 함께했고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현 그 정부 그리고 경제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고 나서 우리 시장은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 한 해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내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아쉽지만 내년에는 저희 허리띠 더 졸라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KDI에서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정말 아찔합니다. 우리 시장 요즘 어제 코스피가 2,500이 분개가 됐는데 오늘도 더 내려가면서 2,450선도 깨졌고 이러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난 8월에 블랙 먼데이 때 엄청나게 하락했던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코스닥도 2차 전지 소재나 제약 바이오까지 다 무너지면서 700선을 이탈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1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금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매일매일 52주 신저가, 오늘은 5만 1,000원대까지 내려가서 이제 4만 원대 곧 가겠다. 이제 이런 심리입니다. 이런 여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아찔한 주식시장, 우리 시장은 왜 이럴까요? 미국 시장은 너무나 좋은데요. 자, 어제 2025년 경제 전망을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했습니다.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내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수 부진 때문에 이것을 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췄고요. 내년에는 더 낮춰서 2.0%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잠재 성장률 수준인데 1%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소비자 물가는 그래도 내년에는 1.6%, 물가는 좀 안정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수출 증가율은 7% 올해였는데 내년에는 2.1%, 아무래도 트럼프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수도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더 낮아질 거다. 그런데 이 취업자 수도 젊은 세대의 취업이 아니라 나이가 있는 고령층의 재취업 숫자가 많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의 성장률이나 수출이 부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의 파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파도가 내년에 몰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대중국 관세를 결국에는 때리겠죠. 60에서 100%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 시간 카운트다운화 돼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도 뭔가 대응을 할 겁니다. 가만히 관세 내면서 수출하진 않겠죠. 이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게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로 전환하면서 이 관세를 환율로 만회하겠다라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 위안화랑 굉장히 연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조화가 되면서 우리가 더 원화 약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1,400원대인데 1,5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환이익을 볼 수 없겠죠? 이러면 외국인이 이탈될 겁니다. 자,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 가능 인구가 우하향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외국인이나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일 것입니다. 자, 아까 물가, 그래도 내년에 물가는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문제는 물가가 너무 낮아져서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게 디플레이션 잡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디플레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정부가 돈을 풀든지 아니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하면 뭐합니까? 다 부동산 투자한다고 돈이 그쪽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채가 증가하겠죠? 원화 약세, 금리를 내리게 되면 원화 약세가 되면서 또 환율이 상승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는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금 경기부양책 하지 않고 있고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지금 또 주담대는 막고 있어서 자금이 돌지도 않고 있고 정치 쪽에서는 경제는 뒷전이고 금투세나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로 정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까지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에 과연 투자를 할 마음이 생길까요? 자, 다시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삼성전자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파는 걸까요? 대한민국을 사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700선을 이탈했는데 달러 원 환율의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환율의 조정 그 타이밍이 시장 분기점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십시오. 네. 자, 환율 문제 뭐 당국에서 개입을 할지 이런 여부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전 시장은 마켓나우 1부, 2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후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저희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